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창비교과서 언어와 매체 중에 대단원 3단원 해설 영상을 싣고 있습니다. 대단원 3단원에는 소단원 4개가 포함되어 있죠. 이 영상은 그 소단원 4개의 순서대로 실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난 소단원 4개 중에 하나만 먼저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아래쪽에 타임스탬프 실어뒀으니까 그 부분 클릭하셔서 원하는 단원 먼저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석 파일은 교과서와 학습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고, 그리고 문제 파트는 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일단 교과서 내용 같이 공부해 보고 문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제 유형 베스트 살펴볼게요. 출제 유형 베스트는 실제 출제된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됐는지 그 상위 유형을 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꼼꼼히 읽고 가시면 이 단원에서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됐으니까 나는 특히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단원의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는 일단 매체별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을 비교하여 묻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단원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하실 거예요.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 이게 뭐지 하시겠지만 미리 공부해 보시고 정리를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바로 아시겠죠? 일단 비교되는 매체가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학습 활동에 설명하고 있는 카드 뉴스예요.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에 따라서 정보 제시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보 제공자의 특성은 무엇인지, 정보의 양과 질은 어떻게 다른지, 정보 제공 속도와 보존 방식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이렇게 매체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이건 학습 활동에 특히 잘 표로 정리해 뒀는데 여기 책, 텔레비전, 인터넷 나와 있고 우리는 카드 뉴스 하나가 더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매체별로 정보 제시 언어, 정보 제공자, 양과 질, 속도와 보존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지 이 표는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출제 유형 베스트 1입니다. 방금 이 내용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그 다음 출제 유형 베스트 두 번째는 학습활동 2번에 혼밥 쪽에 관한 카드 뉴스 2개가 실려 있죠. 하나는 혼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는 혼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교과서 지문 중간에 수입과일 증가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상반되게 기사를 펼친 2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이 2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 살펴봤고요. 이 지문 분석은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옮겨놓고 파란색은 그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여기 출제 유형에 관해서 분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같은 정보를 이만큼이나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 자료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갖추어야 한다? 매체 자료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정보라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이걸 잘 활용해서 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원의 제목이 매체 자료의 수용이잖아요.
다음 단원은 매체 자료의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단원에서 매체 자료를 어떤 태도로 수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 그 선택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매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아야겠죠. 그것을 여기 이 문단부터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 간략히 설명하죠.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정보의 구성, 정보의 유통 방식을 고려해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이에요. 우리는 매체별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을 먼저 공부하겠구나. 그리고 각 자료에 담긴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부를 하겠구나. 라고 큰 틀을 잡아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둘 중에 첫 번째 걸 먼저 공부해야겠죠? 매체별 정보의 구성, 유통 방식,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 문단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은 네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 부분에 제가 이렇게 노란 표시를 해뒀거든요. 첫 번째 기준은 정보 제시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제시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제공자의 특성입니다. 매체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아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정보의 양과 질입니다. 매체별로 정보의 양은 어떠하고 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네 번째로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식입니다.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지, 보존한다면 어떤 게 더 쉽게 보존할 수 있는지, 어떤 형태로 보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공 속도는 어떠한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정보 제시 언어를 기준으로 공부합시다. 이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이런 언어가 아니고요. 활용하는 요소예요. 자, 책,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는 어떠하냐? 문자를 중심으로 그림, 사진, 도표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죠. 음성이나 소리 같은 건 인쇄 매체에서 이용할 수가 없겠죠. 반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 이것들은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가 어때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이 있겠죠. 자, 정보 제시 언어를 기준으로 인쇄 매체와 텔레비전,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정보 제공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책과 신문, 텔레비전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었어요. 이 세 가지 매체의 정보 제공자의 특성은 어떠하냐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선지에 정말 자주 언급됐거든요. 책을 쓰는 생산자, 전문가이거나 전문 소양인,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나 전문 소양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아주 개방적이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다.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넓다. 자, 두 번째 기준을 특징으로 책과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을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방금 설명한 정보 제공자의 특징이 그 다음에 설명할 정보의 양과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죠. 그럼 세 번째로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봅시다. 일단 책. 책은 비교적 분량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죠. 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죠? 아까 책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거나 전문 소양인이라고 살펴봤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질적인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앞에 거랑 연결이 되죠. 또 텔레비전, 지금 설명할 텔레비전 선지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텔레비전은 신문보다 현장을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의 실제감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 실제감 정말 많이 선지에 언급이 됐으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른 매체들에 비해 비교적 실제감이 높은 매체는 바로 텔레비전이다. 그 비교 대상은 책이나 신문이겠죠. 인터넷은 어떠하냐? 정보 생산자가 다양하다고 아까 앞문단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 양이 방대합니다. 아까 책도 양이 꽤 많다고 했지만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비견할 게 아니죠. 양이 방대한데 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다. 그 이유는 설명하실 수 있죠? 앞의 문단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도 많다. 세 번째 기준 정보의 양과 질에서는 책,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기준,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식입니다. 일단 책은 정보를 수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책을 집필하는 과정, 퇴고하는 과정, 인쇄하는 과정, 전달하는 과정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인쇄된 상태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매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이 세 개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죠. 비교적 빠르게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할 수도 있고 또 보존도 가능합니다. 모든 매체가 보존이 가능해요. 특히 이 세 개 중에 인터넷은 제일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죠. 또 전달 경로도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지리적, 물리적인 한계나 제약도 거의 없어요. 방금 설명한 이 내용, 지리적, 물리적인 한계나 제약이 없다는 이 설명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책에 적용하면 틀린 설명이겠죠? 또 정보의 보존과 삭제가 쉬워요. 또 기존 내용의 변형, 삭제, 이런 것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식에 따라서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특히 인터넷만 따로 빼서 이렇게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입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는 4가지 기준을 나눴어요. 정보 제시 언어, 정보 제공자의 특성,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식. 이 기준에 따라서 각 매체의 특성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앞의 것들을 종합해서 그럼 이런 매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를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각 매체는 이러이러한 것,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이런 4가지 기준 등의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매체별 특징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체별 특성을 알아야지만 나한테 필요한 매체 자료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매체 자료가 수용 목적이나 상황과 같은 맥락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한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람직한 수용 자세의 2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다음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 이것을 파악하는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 생산자의 입장이죠. 특정한 언어와 요소를 선택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문자만 사용할지, 문자의 소리까지 같이 담을지, 아니면 영상으로 제공할지 선택하게 되겠죠? 그 선택하는 행위에는 생산자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즉, 생산자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재구성한 내용을 수용자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부할 2기사를 제시하고 이 기사문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매체 자료에도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하는 정보가 같다고 해도 생산자의 관점이나 가치가 다르면 주요 내용을 다루는 정보의 비중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산자의 관점이 어떠한지,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기사를 보고 살펴봅시다. 이 두 가지 기사는 같은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수입 과일이 역대 최대 물량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이 같다, 같은 사건이다, 같은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견해가 상반됩니다. 위의 기사, 아래 기사. 위쪽의 기사는 이 똑같은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제 볼게요. 망고스틴부터 파파야까지 수입과일 전성시대, 수입과일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살피고 있죠. 그런데 부제에서부터 이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입과일 종류가 다양해지고 값이 싸진 영향. 자, 종류가 다양하다, 값이 싸졌다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죠. 자, 수입과일 전성시대를 맞았어요. 지난해 국내 유입된 수입과일 중량은 이러이러했고 역대 최대 물량이다. 수입과일의 인기는 온라인에서도 뜨겁다. 수입과일이 인기가 있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값이 싸졌다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죠. 수입과일을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수입과일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구절에 이렇게 초록색 표시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기사 어때요? 표제 볼게요. 수입과일 전성시대, 외면받는 국산과일. 위쪽의 기사에서는 국산과일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아래쪽에는 싣고 있죠. 국산과일이 수입과일 때문에 외면받고 있어서 과수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고 또 우리 과일이 판매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회색 표시를 한 부분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듯이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도 생산자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자료를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 표현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출제 유형 베스트 3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비판적 태도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매체를 점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째,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이거 뭐예요? 공정성이죠. 그리고 생산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이거 타당성이겠죠? 또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신뢰성입니다.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많습니다.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가 많죠. 또 자극적이고 불건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매체 문해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식의 매체 자료에 접근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매체 문해력이 중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서 매체를 해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 내용 살펴봤고 뒤쪽에 학습활동 간단히 볼게요. 교과서에서는 만화로 제시됐을 거예요. 만화로 민우가 정보를 찾는 과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민우의 생각보다도 아래쪽에 학습활동의 이 표는 출제 유형 베스트 1에 해당하죠.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문제의 선지에 정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매체별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에 따라 우리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나눴죠. 거기에 아래쪽 유의사항까지 덧붙여서 각 매체별 특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 다뤄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 혼밥 쪽에 관한 카드 뉴스입니다. 가의 카드 뉴스, 그리고 아래쪽에 나의 카드 뉴스 나와요. 밑에 글은 여기 카드 뉴스에 실린 문자만 따로 빼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 환하게 웃는 사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죠. 혼밥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의 카드 뉴스는 이 혼밥이 하나의 인기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밥을 하나의 문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카드 뉴스, 여기 노인분의 쓸쓸한 뒷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혼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카드 뉴스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저 아래쪽에 방금 읽어본 가와 나를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에 비추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만 언급해 볼게요. 가에서 많이 언급되는 요소가 바로 공정성입니다. 왜 공정성이 언급이 되냐면 여기 3번째 카드 뉴스에 보면 혼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 1위가 맛있다, 2위가 괜찮다, 3위가 편하다, 긍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혼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의 4위가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힘들다가 4위임에도 불구하고 3위까지 끊어서 제시했다는 건 4위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의 카드 뉴스는 공정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나의 카드 뉴스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회색 부분을 한 부분 모두 65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카드 뉴스는 특정 연령층과 관련된 혼밥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다, 공정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한 방법, 이것에 관해서도 출제가 됐으니까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역사적 일화를 소개한 웹툰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지문 확인은 방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외우는 게 좋다 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마련해 뒀고요. 그리고 더 아래쪽에 내신 암기에서는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뒀고, 이렇게 네모친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은 부분, 그래서 그 네모친 부분을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잘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해 뒀습니다. 그럼 매체 자료의 수용, 지문 분석 살펴봤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매체 자료의 수용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서술형 기출문제도 뒤쪽에 같이 실려 있어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 매체별 정보의 구성 방식이나 유통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교과서 지문을 제시하고 내용 확인식으로 이렇게 묻는 문제도 있었지만 1번처럼 아예 힌트가 되는 지문이 없이 매체별 특성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우리는 1번 풀어볼 거예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1번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텔레비전은 책에 비해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다. 자, 이거 기준 중에 정보 제시 언어 그 파트에 해당하죠. 책은 문자와 시각 자료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만 텔레비전은 문자나 시각 자료 외에도 소리, 동영상 이런 요소를 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죠.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인터넷은 책이나 텔레비전에 비해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질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맞는 선지죠. 인터넷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은 방대하지만 질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살펴봤고, 책이나 텔레비전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혹은 전문 소양인이라고 살펴봤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질적인 신뢰도가 인터넷보다는 높겠죠. 3번, 책은 인터넷보다 정보의 양이 적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도 양의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지만 인터넷에 비하면 정보의 양이 적죠. 그리고 책은 전문가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은 책보다 정보를 빠르게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으나 보존이 힘들다. 앞부분의 내용은 맞지만 보존이 힘들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인터넷은 책보다 정보 제공 속도가 매우 빠르며 보존이 가능하다. 역시나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그 외에 지문을 제시하고 묻는 문제도 있었고, 여기 학습활동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제시되어 있죠. 지문 내용 꼼꼼히 공부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매체 자료의 수용,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3-1단원의 두 번째 매체 자료의 생산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단원이 매체 자료의 수용이었죠. 이제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생산 과정은 어떠한지, 효과적인 표현 방식엔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살펴봅시다. 이 단원에는 지문 중간에도 그렇고 학습 활동에도 그렇고 보조 자료가 많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보조 자료가 많이 실린 단원은 교과서 외의 자료를 이용하기보다는 그 내의 자료를 이용해서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에 실린 매체 자료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지문 중간에 할머니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에 관한 인쇄 매체 있었죠. 또 지진 발생 경보와 관련된 홍보 동영상이 있었고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그림이 있었고요. 또 소화 과정에 관한 두 자료가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공익광고 스토리보드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다양해요. 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했을 사항, 그리고 특이한 표현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가 이 단원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지문을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 힌트가 되는 지문이 없이 매체 자료 생산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히 힌트가 없이 묻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 교과서 내용 살펴봅시다. 이 단어는 매체 자료의 생산이에요. 그러면 생산 과정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는 건 글을 생산하는 것, 글을 쓰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내용을 생성해야 되고 내용을 조직해야겠죠. 또 생성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매체 자료를 완성하는 거죠. 너무나 글 쓰는 과정과 유사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좋은 매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생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두 번째 문단부터 설명합니다.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4가지를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첫 번째는 소통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자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체의 특성이고요. 네 번째는 매체의 사회적 파급력입니다. 소통 목적, 수용자의 특성, 매체의 특성, 사회적 파급력. 방금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럼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소통의 목적부터 살펴봅시다. 소통의 목적에 맞게 매체 자료를 생산해라
라는 게 핵심인데 소통의 목적은 정보 전달일 수 있고 설득일 수 있고 심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일 수도 있죠. 뒤에 실린 여러 매체들이 정보 전달 아니면 설득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것을 틀리게 설명하면서 틀린 선지로 출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바로 아래쪽에 민지가 할머니에게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목적은 정보 전달이죠. 그런데 설득으로 설명하거나 심미적 정서 표현이라고 설명하면서 틀리게 출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보 전달이 목적이면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고, 만약에 설득이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시선을 끌고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방금 이 문단에서는 여러분이 소통의 목적을 고려해서 이것에 맞게 매체 자료를 생산하세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수용자의 특성입니다. 수용자의 특성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중 매체를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수용자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일단 수용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해야 되고, 남잔지 여잔지 고려해야 되고, 나이는 어떠한지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자의 특성에 해당하고요. 방금 설명한 이것들을 고려해서 매체를 생산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뒤쪽에 학습 활동에 소화 기관과 소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활동이 있었죠. 하나는 그것에 대해 쭉 줄글로만 설명한 게 있었고, 하나는 소화기관을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와 함께 제시한 게 있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소화기관이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줄글을,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그림 형태를 활용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런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이런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생산자가 고려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을 수 있어요. 저는 방금 배경 지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연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연령이 어려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면 그림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방금 설명한 이것 말고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기 좋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아니,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데 왜 고려 대상이 되느냐? 설명을 하고 있죠.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산하려는 자료에 개인적인 내용이 담길 수도 있고 담기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에 따라 매체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매체의 특성입니다. 매체별로 특성이 다르고 매체별로 전달 효과와 범위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매체의 특성도 고려해서 자료를 생산해야겠죠. 어떤 매체를 선택했을 때 이 매체의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내용을 생산해야겠죠. 예를 들어 인쇄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자료를 생산한다. 이 두 가지 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해서 개인정보 같은 게 실리지 않도록, 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자, 방금 소통 목적, 수용자의 특성, 매체의 특성, 사회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매체 자료를 생산해야 합니다. 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것을 아래쪽에 민지의 활동에 적용해 볼 거예요. 이게 민지가 생산한 자료입니다. 할머니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계속 잊으셔서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쇄 매체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를 인쇄 매체로 선택한 이유는 누구를 고려한 거예요?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죠. 할머니에게 가장 익숙한 매체가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쉽게 꺼내서 보실 수 있도록 인쇄 매체를 사용한 거죠.
일단 상황은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을 궁금해하는 할머니를 위한 매체 자료 생산 상황입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 수용자의 특성 살펴볼까요? 할머니는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실제 휴대전화 화면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또 할머니에게 익숙한 매체 종류, 아까 인쇄 매체라고 살펴봤고 인쇄 매체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와의 관계가 어때요? 생산자와 가족 관계죠. 그래서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자기 전화번호, 개인적인 정보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해오체를 사용해서 친숙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매체 자료에 담을 내용, 표현 방법, 이것에 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창의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표현의 효과가 드러난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 표시를 해뒀어요. 말하기나 글쓰기와 같은 언어 활동을 할 때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쓰죠. 마찬가지로 매체 언어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럼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수용자가 생산자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요. 또 수용자가 심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매체 언어는 그냥 일반 글과 달리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소리나 음성이나 동영상 같은 것은 영상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예요.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지도 더욱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지진 발생 경보가 중요하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익 광고를 싣고 있죠. 보면은 바로 공익 광고 처음부터 보세요. 지진 발생 경보가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그러고 바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장님 변덕, 시험 성적 하고 오답을 제시를 해요. 그럼 시청자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고 다음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답을 제시하고 있죠.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문자 메시지와 더불어 이미지와 더불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바를 바로 전달하지 않고 문답법이라는 창의적인 요소를 활용했다는 것, 이것이 이 매체의 전달 효과를 높이는 거죠. 부장님 변덕,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은 모두 직장인 혹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관련이 되어 있죠. 역시나 집중, 흥미를 유도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활용하면 수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어지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냥 문자나 이미지로만 전달하지 않고 자막도 썼고 내레이션도 썼고 소리도 사용했어요. 이런 모든 것도 창의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그냥 글이나 음성만으로 안내하는 것보다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요. 수용자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매체 자료 볼게요. 이 매체 자료를 보면 좀 작게 실어놔서 잘 보이지 않죠? 우리나라 장애인의 90%는 삶의 여정에서 장애를 갖게 됩니다. 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삶의 여정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장애를 특별하게 보거나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오블라디 오블라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요르바 부족의 언어인데 삶은 계속된다 라는 의미의 뜻이래요. 한 사람으로
또 장애인으로 삶은 계속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왼쪽에 있는 이 소녀가 앞으로 잘 부탁해. 오른쪽에 있는 이 소녀가 이젠 내가 할게. 둘 다 같은 소녀인데 장애를 갖기 전의 소녀, 장애를 가진 후의 소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장애를 가져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이 바통을 던지는 이 이미지,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을 응원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이렇게 이 자료에서는 함축적인 문구, 그리고 그림, 그리고 대사, 이런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수용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내용은 앞에 있었거든요. 심미적인 정서를 전달할 수 있고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죠. 창의적인 표현의 효과 다시 한번 볼까요? 수용자가 생산자의 의도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요. 심미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고요. 수용자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이어지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도 있어요. 심미적 정서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죠. 앞에서 설명한 창의적인 표현 방법은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과 사물을 관찰한 경험이나 연상, 여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심미적 가치를 담은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문 내용 살펴봤어요. 지문 내용의 앞부분의 핵심은 뭐였죠?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할 사항 4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매체 자료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문 중간에도 자료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고려한 방법, 이 공익 광고의 표현 방법, 그리고 아래쪽에 이 그림의 표현 방법. 그리고 아래쪽에 이것은 생산 목적이 뭐죠? 설득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설득에 해당하죠. 그 다음 학습 활동. 여길 보면 소화 기관과 소화 과정에 대한 것, 이거 아까 지문 공부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이 자료를 생산할 때 생산자는 문자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수용자, 그리고 소화 과정이나 소화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매체를 생산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수박씨가 입 안에 있어요. 수박씨를 의인화해서 입, 식도, 위, 작은 찬자, 큰 창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쉬운 그림과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 자료를 생산한 사람은 시각 자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긴 문자를 해석하기 무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런 매체 자료를 생산했다고 볼 수 있죠. 아래쪽에 보면 영상 매체 자료를 생산하기 전에 작성하는 스토리보드가 나와요. 이것도 공익 광고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경계, 성찰을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표현 방법이 어떠한지, 이 매체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래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부분은 주요하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인데 사실 영상 자체를 시험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출제되기 조금 어렵고요. 여기 있는 스토리보드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아래쪽에는 지문 확인,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들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해 뒀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료죠. 아래쪽에 내신 암기에서는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실어 놨습니다. 핵심 내용을 실어 놓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네모 표시해 뒀고요. 아래쪽에 테스트 1, 3단계로 나누어서 빈칸을 점점 더 많이 뚫어 놨어요.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스스로 3단계에 걸쳐서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 단원 지문 분석 같이 살펴봤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매체 자료의 생산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최다 빈출 유형이 앞에 실려 있죠. 많이 나온 유형을 앞에 실어뒀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차등을 둬서 실어놨어요.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 기억나세요? 교과서 지문이나 학습 활동에 나온 자료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는데 우리 그중에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지문 중간에 실려 있었던 지진 발생 경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였고요. 나는 여기 있는 바로 위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그림이었거든요. 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가는 설득을 목적으로, 나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답이 1번부터 나와버렸죠. 가는 설득이 목적이 아니라 지진 발생 경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고요. 나 자료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이 홍보물을 읽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서로 바뀌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가와 나는 모두 내용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다. 이 내용 무엇에 대한 효과로 공부했었죠? 창의적 표현 방식에 대한 효과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2번 적절합니다. 가도 창의적인 표현 방식이 쓰였고 나도 창의적인 표현 방식이 쓰였으니까 2번은 적절한 거죠. 3번, 가와 나는 모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상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둘 다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자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는 이런 것들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공부했었죠. 4번, 가는 소리,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시각적 매체이고 나는 함축적인 문구와 그림, 대사를 사용한 인쇄 매체이다. 그렇죠. 이건 홍보 동영상 자료니까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나는 그림이었죠. 인쇄 매체입니다. 함축적인 문구 사용했고, 그림 사용했고, 대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5번, 가는 중심 화제를 바로 드러내기보다 문답법을 이용해 주의를 집중하고 나는 바통을 건네는 상황을 만화로 제시하여 응원의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정서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각의 표현 방식으로 모두 적절하죠. 중심 화제, 지진 발생에 대한 화제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오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죠. 또 나는 장애를 가지기 전에 소녀가 장애를 가진 자신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응원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심리적 정서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모두 앞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자, 이렇게 여기 자료를 활용한 문제가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기타 유형도 뒤에 출제되어 있으니까 지문 꼼꼼히 공부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3-1단원의 두 번째 매체 자료의 생산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3-2단원의 첫 번째 매체 언어와 인간관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특성이 무엇이냐, 또 매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했을 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매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냐,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단원입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합시다. 일단 지문 내용이나 학습 활동을 제시해요.
그리고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아래쪽에 지문 분석 공부하게 될 텐데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성을 간략히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죠. 간접 소통이기는 하지만 직접 소통의 특성도 갖고 있어요. 또 다양한 언어 사용의 양상을 보이고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특성과 네 번째 특성은 딸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건 밑에 지문 공부하면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지문 내용이나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장단점, 아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쉽고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폭도 훨씬 넓힐 수 있고 편리하고 그렇지만 쉽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게 되고 흥미 중심의 소통, 진중함이 사라지죠. 또 즉흥적인 행동을 보이고 통신 예절도 사라져간다. 이런 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 이런 유형이 많이 출제됐구나.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성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큰 틀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교과서 내용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음성 언어부터 설명을 하고 여기서부터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매체는 일단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음성 언어는 일단 대면해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이 음성 언어는 어떠하냐? 사람 사이의 소통 수단 중에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소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규모가 점차 커졌죠.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했다? 매체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음성 언어를 사용한 소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체를 개발해서 소통을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단기간에 다양한 매체가 도입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매체는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매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달라진 매체 환경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한번 볼게요. 특히 인터넷 매체, 휴대전화 매체를 사용하면서 공간적 거리감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 차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특징 첫 번째,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무슨 제약에서 벗어났다?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났다. 또 특징이 나오는데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은 어쨌든 매체를 거쳐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소통이에요. 그런데 직접 소통의 특징을 보인다, 대면 소통의 특성을 보인다라는 건데 그럼 대면 소통의 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대면 소통의 특징이에요.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우리 휴대전화를 통해서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말이 쌍방향적인 소통이다. 이것과 같은 말이죠. 방금 이게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간접 소통이면서 직접 소통의 특징을 가진다. 방금 이 내용을 활용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간접 소통의 특성으로 설명하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성까지 살펴봤고,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소통 상대나 사용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 사용의 양상이 드러난다 하는 게 특성입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살펴봤을 때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에 딸린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양한 언어 사용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때는 문어나 구어를 섞어서 사용해요. 또 규범 표현이나 비규범적인 표현을 섞어서 사용하고요. 높임말과 낮춤말을 넘나들어요. 방금 이 세 가지가 다양한 언어 사용 양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징.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대화방에서 업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적인 수다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게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의 한 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퍼져나가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자료를 만들거나 보급했는데 이제는 비전문가도 누구나 쉽게 자료를 생산해서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 세 가지가 소통 맥락이 구분이 모호해졌다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징 4가지를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첫째,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둘째, 간접 소통이면서 직접 소통의 특징을 지니게 됐습니다. 셋째, 다양한 언어 사용 양상이 나타납니다. 넷째, 소통 맥락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에서 지문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 묻는 문제도 있었지만 지문 없이 혹은 서술형으로 특성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4가지는 암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방금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일단 인터넷은 취미, 일상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더 넓게 세계 곳곳의 정치적, 사회적 현안을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죠. 또 직장 생활에도 변화를 갖고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업무 자료를 대면해서 주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 주고받고요. 또 역시 대면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화상 회의를 하기도 하죠. 이건 직장 생활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 다음은 누리소통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SNS라고 말하죠. 누리소통망은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개발됐죠. 이 누리소통망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죠. 의견도 교환할 수 있어요. 시공간은 당연히 초월하는 거죠. 이런 넓은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누리소통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리소통망에서 맺은 친구가 인간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금 친구 관계 중에서 한 번도 만나진 못했지만 누리소통망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가 확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문단에서는요, 방금 설명한 누리소통망에서의 인적 관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던바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누리소통망으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됐죠.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자기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리소통망에서 맺은 친구의 숫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기 인기가 올라간다. 내가 잘 나가는 걸 대변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로빈 던바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은 150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던바의 법칙입니다. 누리소통망에서 친구를 맺은 사람이 몇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150명 남짓하다. 그리고 그 중에 진짜 끈끈한 관계는 20명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죠? 지금 읽을 이 내용을 쏙 빼고 이 내용을 답으로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으니까 지금 이 내용 주의 깊게 보세요. 방금 살펴본 던바의 주장은 계속해서 관계의 확대를 지향하는 누리소통망. 이 누리소통망이 진정으로 풍부한 인간관계를 담보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거리를 던져봅니다. 담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누리소통망에서 진정으로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던바의 연구 결과가 말하고자 하는 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매체를 매개로 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대면 소통이 줄어들었죠. 다음 조사 자료는 우리 사회에 일어난 소통 양상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봅시다. 가족과 대화할 때 무엇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대면이 가장 클 줄 알았는데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전화, 이거 다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죠.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전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85%가 넘어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 자료는 가족과 대화할 때도 가족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도 직접 대면보다는 간접 대면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쉽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매체의 사용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직접 대면에서 소통하는 걸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낍니다. 심지어 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어렵게 느끼기도 하죠. 전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해서 콜포비아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자, 한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이거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기 앞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요.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은 부작용을 일으켜요. 현대인은 점차 내면의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대면해도 대면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고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주목받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게 매체를 사용한 소통의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이 뒷부분에는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장단점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매체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쉽고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됐죠. 또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점이 또 단점이 되기도 했죠.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관계를 맺고 끊는 걸 가볍게 여기게 됐습니다. 뭐 또 맺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크게 하지 않게 됐어요. 또 옛날에는 고민하면서 손글씨를 써서 소통을 했는데 요즘은 쉽죠. 손가락 몇 번만 까딱까딱 하면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단어 혹은 초성, 이모티콘 이렇게 흥미 중심의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때그때 연락하게 될 수 있게 되면서 약속을 갑자기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도 흔해졌어요. 즉흥적인 행동이 늘어난 거죠. 또 통신 예절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경우도 늘어나요.
전화를 하면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해야 되는데 어디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뭐해?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통신 예절을 따지자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죠. 또 늦은 시간 혹은 너무 일찍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자, 이런 습관이 친밀하지 않은 대상에게까지 확대되고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방금 여기에서는 매체의 발달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소홀해졌고요. 또 흥미 위주의 소통을 하게 되었고 즉흥적인 행동이 늘어났고 통신 예절이 실종되게 되었습니다. 매체의 발달로 더 이상 약속 장소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도 바로 주고받을 수 있죠. 이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가 나오겠죠. 새로운 매체는 더 큰 용량과 빠른 속도로 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기술이다?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진보된 기술이라고 설명하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죠? 매체를 활용한 소통도 의사소통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활용하는 매체 언어도 언어예요.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듯이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라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편리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 빈칸을 뚫고 묻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아래쪽 학습활동 첫 번째에서는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를 이렇게 과정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 빈칸을 채워서 줄글 형태로 보기에 제시하고 이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는데 난도는 별로 높진 않았습니다. 봉화도 시공간적 제약을 나름대로 극복한 매체고 여기 있는 전기를 이용한 의사소통, 전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매체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고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그 내용과 이것에 대한 댓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댓글에 보면 문제시되는 댓글이 있죠.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라 라는 댓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글쓴이, 그리고 이런 글쓴이의 고민에 공감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너무 없다고 비난하는 댓글, 이런 거 문제시되는 댓글이겠죠. 이런 댓글에 문제점을 묻는 문제나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학습활동에서는 스마트폰과 누리소통망, 여기서는 특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관심도 없는, 알아야 되지도 않는 그런 쓸모없는 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이나 누리소통망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방법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사회적 기구를 만드는 건 개인이 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 외에 글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시간 같은 걸 고려해서 대화방에 글을 남겨야 한다라는 건 개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문 확인에서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해뒀고요. 그 다음 내신 암기 파트에서는 이 단원의 핵심 내용 정리해뒀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테스트 단계에서 그 네모 표시를 한 것들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해뒀습니다. 그럼 2단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매체 언어와 인간관계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도 뒤에 실려 있어요.
제일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 이렇게 지문을 제시하고 이 글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찾으셔야 돼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다양한 매체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음성 언어는 이런 특성을 지니는데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매체가 도입되었다. 2번.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가? 자, 이거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거든요.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건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으로 한 사적인 이야기 혹은 그 외의 이야기로도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3번. 인터넷이 직장 생활에 불러일으킨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것은 네 번째 문단에 나오죠. 여기 직장 생활에서 업무 자료를 메신저로 주고받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것. 이게 3번. 여기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죠. 4번.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대면 소통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거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바로 나오죠. 매체를 사이에 둔 간접적인 소통이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대면 소통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 답은 5번인데 5번에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봅시다. 누리소통망을 통해 진정으로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여기 던바의 얘기 기억나세요? 던바의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150명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관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지 진정으로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봤고 그 이외의 문제 그리고 뒤에 학습활동을 활용한 문제, 기타 문제도 싣고 있기 때문에 지문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3-2단원의 첫 번째 매체 언어와 인간관계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3-2단원의 두 번째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대중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이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할게요. 이 단원은 지문이 길죠. 그래서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컸어요. 이게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니까요. 아래쪽에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문같이 볼 때 어차피 볼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자세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나 아래쪽에 간략히 정리해뒀어요. 그럼 우리 교과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의 핵심은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문화인데 일단 그 전에 어떻게 대중사회라는 게 도래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했어요. 산업사회, 공장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장에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표준화된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들의 일상이 재조직되겠죠. 또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고 그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점차 획일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해결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농경사회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그래서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급속도로 해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립되고 분산된 개인들로 대중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산업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이어가서 다음 문단에 이어볼게요. 신분제가 해체되고 전문화, 분업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임금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됐어요.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되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들겠죠. 그래서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문화를 수용하려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중매체였죠. 대중매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고 대중매체의 보급이 가속화됩니다. 매체가 다양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의 형성이 더욱 촉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볼까요? 신분제가 해체되고 전문화되고 분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나 문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에 부응해서 대중매체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죠. 그리고 대중매체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대중이 형성되고 이 대중을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꼬리를 여기 다음 문단의 첫 번째에서 이어받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대중매체. 이 대중매체는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폭을 넓혔어요. 그러면서 대중문화를 형성하게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문화가 형성되었구나. 대중문화란 건 뭐냐면요. 특정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도 아니고 특정 계층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도 아니고 대중이 공통으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그것이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의 정의 살펴봤고요. 그럼 대중문화는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확산 속도가 빠르고요. 공유되는 범위가 넓어요. 또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소비되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속도가 빠르다, 공유되는 범위가 넓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된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다. 이게 바로 대중문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대중매체의 역할을 공부할 텐데 대중매체의 역할을 3가지 이상 써라 혹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는 역할을 써라 라는 문제도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역할은 여러분이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중매체는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권계층만 문화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중매체가 생겼잖아요. 대중매체는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이 대중매체 덕분에 문화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TV를 예로 들 수 있죠.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틀기만 하면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 이것들이 모여서 문화가 되니까요. 그런 문화들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첫째, 사람들은 노동의 피로를 잊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고요. 휴식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아가서 대중매체는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화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대중매체가 어떻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이 학교였는데 이 학교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중매체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셋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해석과 평가를 제공하게 됐어요. 자, 이런 문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대중매체에서 접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중매체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도 이어집니다.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문화의 범위가 확장되고요. 또 하나 확장돼요. 사회적 관계,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문화에 포함되게 되고요. 또 문화를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중매체니까 사회적 관계를 넓혀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 생산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그 인터넷 매체 안에서 문화를 누리는 모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새로운 문화 생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적 소통도 활성화될 수 있겠죠. 방금 체크한 이 6개가 대중매체의 역할입니다. 두 문단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중에 몇 개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암기하고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뒷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이 6가지 중에 몇 개의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예술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들이 재평가되는 것. 이거는 문화의 범위가 확장된 예라고 볼 수 있죠. 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식의 예술 작품이 등장한 것. 이건 새로운 문화 생산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것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대중매체의 역할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듯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는 자, 이제 단점이 나올 거예요. 부정적인 역할이 나올 건데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대중문화의 수용자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지금 이 문단과 다음 문단 이렇게 두 문단에 걸쳐서 보여줄 거예요. 두 부리로 나누어 볼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정치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했을 때의 결과, 그 아래쪽에는 경제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한 결과.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정치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일단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민주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정치 권력이 대중매체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80년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정치 권력이 대중매체를 통제한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 권력이 대중매체를 이용했다. 언론사, 방송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 편파적이거나 조작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중들은 이렇게 정치 권력이 장악한 그래서 편파적이고 조작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본질을 알기 어렵게 되죠. 그러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정권에 유리한 내용만 계속 내보내면 대중들은 그게 맞나 보다. 그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권에는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 독재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불온 집단으로 몰아간 것,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지금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 중에 첫 번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민주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회는 정치 권력이 대중매체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로 대중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으니까 수동적인 수용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족합니다. 발전했어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 아, 그럼 이건 건전한 매체를 접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번에는 경제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돈이 최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유명 신문사가 있다. 그 신문사에 막대한 광고를 대는 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 이렇게 유리한 기사를 써줘 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경제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도 마찬가지죠. 대중매체가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대중문화는 대중의 소비를 촉진하는 상업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압박이 가해지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중매체에는 자꾸 팔고자 하는 상품, 팔고자 하는 어떤 요소가 계속 노출되겠죠. 반복되는 노출에 대중은 취약합니다. 자주 노출되는 인기 상품, 지역 할당형 상점,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개인의 개성, 집단의 자양성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방금 이 문단도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어요. 아래쪽에 정치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하든 경제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하든 이 모든 사례는 수용자가 대중매체 때문에 수동적이 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걸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합니다. 대중매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요.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걸 중심으로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할 때는 매체와 현실의 관계를 자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체와 현실의 관계가 어떻길래 뭘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뒤에 부분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즐기는 걸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내가 특정 운동 경기를 좋아하고 지금과 같은 머리를 하고 있고 옷차림을 하게 되는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사회적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단순히 진짜로 내 개인의 관심사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앞머리를 자르고 옆머리를 짧게 치는 스타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난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서 해 라고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앞머리를 내는 게 유행이라는 대중매체의 정보 제공, 옆머리를 짧게 깎은 스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에 노출이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대한 호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자기 취향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중매체 생산자는 대개 대규모 조직의 전문가 집단인데 수용자는 우리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모여서 이런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 토론해보는 장, 이야기해보는 장, 이런 것이 없는 한 우리 일상에 착 달라붙어 있는 대중매체를 성찰해보기는 힘들어요. 이 대중매체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게 적절한가? 라고 굳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매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성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중매체에 관한 성찰과 비판이 없으면 대중문화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거 해결해야죠.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할 때는 매체와 현실의 관계를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매체와 현실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매체는 현실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를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일단 대중매체가 전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겠죠. 그걸 자기의 필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선별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 무엇을 살펴봐야 하느냐? 대중매체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의도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모든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금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이 진실인가? 두 번째,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무엇에 관한 것은 생략하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또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특정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대중매체의 관점이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중매체에서 자료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그 자료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관점이 수용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방금 체크한 이 네 가지가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대중매체가 전하는 내용은 진실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략하는가? 정치적, 상업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대중매체의 관점이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문화의 생산, 향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택한 문화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문 내용 공부해봤고요. 아래쪽에 학습활동, 여기 있는 학습활동도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학습활동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특히나 게이트 키핑에 관한 문제는 꽤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글을 제시하고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가짜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됐고, 3단원, 대단원 제일 끝부분에 문학과 매체 융합하기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문 확인에서는 방금 공부한 내용들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마련해뒀고요. 내신 암기에서는 2단원의 핵심 내용 정리해뒀고 특히 여기 중요한 부분 메모 쳐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빈칸으로 뚫어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럼 2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뒷부분에 서술형도 같이 실려 있어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다고 했죠?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우리 2번 풀어볼 건데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서 살펴봅시다. 자, 방금 봤던 그 2번을 여기 메모장에 옮겨뒀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2번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1번, 대중매체는 오락적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오락적 기능도 담당하긴 하죠. 여기 노동의 피로를 잊고 여가의 즐거움과 휴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뒷부분에 대중매체는 사회화 기관의 기능도 하고 있고 또 여론 형성 기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락적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라는 내용을 윗글에서 찾을 수 없어요. 2번,
대중매체의 발달은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범위를 축소하였다. 바로 옆에 나오죠. 문화적 범위 확장했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도 틀렸다. 3번, 대중의 금전적, 시간적 여유는 문화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다.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거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신분제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임금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은 대중매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 권력에 의해서 대중매체가 장악당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을 뿐, 이 두 가지 권력에 의해서 대중매체가 발전한다라고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5번, 대중매체의 발전을 막아야만 대중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발전을 막아야 대중문화가 성장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죠.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 풀어봤고요. 기타 이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도 출제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한 문제도 꽤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문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3-2단원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해설 영상 마무리하고요. 대단원 3단원 전체 해설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